천자의 그림자 강희제와 옹정제, 청을 이끌다. 1654년 북경 자금성. 궁전에는 이른 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황실 후궁 중 한 명인 소숙비 통씨가 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강희제로 불릴 아이 애신강나 현애였다. 순치제는 이 아이를 매우 총애했다. 병약했던 순치제는 아들의 영특함을 일찍이 알아봤다. 그러나 조정은 어지러웠다. 명나라의 유산은 아직도 남아있었고 한족과 만주족의 갈등은 심화되던 시기였다. 1661년 겨우 8세의 나이에 애신강나 현애는 황제가 되었다. 이름하여 강희제. 하지만 실제 권력은 섭정 사대신이 쥐고 있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인물이 바로 오보이였다. 강희는 매일 아침 말없이 정무를 듣는 아이로 조정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모든 말을 새기고 있었다. 그는 기다렸다. 자신의 시대가 올 때까지. 1670년 강희제는 16세가 되던 해 드디어 오보이를 제거할 기회를 맞이한다. 그는 비밀리에 경호대를 조직했고 명부는 오보이의 전횡과 횡포. 마침내 궁정회의 도중 오보이는 체포되었고 청조는 진정한 강희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678년 강희제는 이미 청년 군주로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해 그의 네 번째 아들 애신강나 인진, 훗날의 옹정제가 태어난다. 인진은 어릴 적부터 총명했고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강단이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형들의 권력 다툼을 지켜보며 자랐다. 20명이 넘는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부, 절제, 침묵을 배웠다. 오하. 강희제의 눈에 띄다. 인진은 스스로를 묵묵히 봉사하는 아들로 만들었다. 그는 유교 경전을 숙독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궁정 회의록을 필사했다. 강희제는 차츰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다른 황자들이 화려한 외교 사절이나 무공을 자랑하는 동안 인진은 서류를 파고들었다. 이윽고 그는 황제의 신복 내각의 문서 담당으로 발탁된다. 그는 몰래 그러나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 1700년대 초반 강희제의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정은 불안에 떨었고 황자들은 각자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8황자, 14황자, 3황자 그리고 4황자 인진.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피 말리는 궁정 암투가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모함하고 중신들을 회유하며 눈앞에서 형제가 사라지기도 했다. 1722년 강희제는 병상에 누웠다. 그리고 결국 숨을 거두기 전 비밀리에 한 문서를 작성했다. 비밀 유조. 황제를 대신할 후계자 이름이 적힌 봉투였다. 그것은 금괴에 봉해졌고 황제의 죽음과 동시에 열리게 되었다. 비밀 유조가 공개되었다. 그 속에는 황제의 후계자 제4황자 인진이라는 글귀가 있었다. 신하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옹정제는 즉시 군기처를 동원해 반발을 잠재웠다. 그는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었다. 그리하여 1722년 옹정제 진정한 황제가 되었다. 강희제는 61년이라는 압도적인 재위 기간 동안 청나라의 중심을 세웠다. 문화, 과학, 외교, 군사 모든 방면에서 그 기반을 다졌고 한족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옹정제는 그런 부친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그 위에 질서와 법이라는 이름을 새기려 했다. 강희제는 포용과 유연함, 옹정제는 집중과 절제의 리더십을 대표한다. 한 명은 제국의 기틀을 닦았고 다른 한 명은 그 제국을 다듬었다. 그리고 이 두 황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청나라 초기 한족 장군들이 남중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이들은 각기 절도사로 봉해졌으나 제국의 명령보다 자신의 병력을 따랐다. 1673년 오삼계가 반기를 들었다. 이것이 바로 3번의 난이었다. 강희제는 처음엔 조정에서 군신들과 경론을 벌였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다. 번왕은 폐지하라. 제국은 둘이 아니다. 강희제는 청군의 기병대를 남하시켰다. 하지만 남중국의 산악과 습지는 만주 기병에게 불리했다. 그래서 그는 지방 한족 장교들을 직접 포섭했고 전쟁 내내 신속한 인사교체를 단행했다. 4년에 걸친 피해 전쟁 끝에
1681년. 오삼계는 자살했고 3번은 멸망했다. 청 제국은 진정한 중앙 집권의 시대에 접어든다. 이제 강희제의 눈은 바다 건너 대만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명나라의 충신 정성공의 아들 정경이 있었다. 그는 바다를 거점 삼아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다. 1683년 수군 총사령 실랑이 이끄는 청나라 수군이 대만 상륙 작전을 감행했고 마침내 대만을 제국의 품으로 안았다. 청나라는 북쪽 국경선 문제로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1689년 강희제는 외교적 승부수를 던진다. 러시아 대사단과의 직접談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이었다. 이것은 동아시아 최초의 서양과 체결한 국경 조약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가 외적으로 안정되자 강희제는 문치에 착수한다. 관료제 정비, 과거제 개편, 지방행정관 감찰 강화. 그는 무력으로 나라를 지켰고 이제 법과 제도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 16화. 옹정제 첫 번째 칼을 빼다. 1722년 옹정제가 즉위하자마자 내린 첫 조치는 숙청이었다. 그의 재위를 의심하던 친형 8왕자와 14왕자 모두 유배되거나 실권을 박탈당했다. 군기처를 설치하고 모든 보고는 황제에게 직결되도록 했다. 그는 부드러운 말보다 빠른 칼을 먼저 꺼냈다. 옹정제는 부친이 남긴 조세 시스템을 개혁했다. 그는 농민에게는 부담을 덜고 관료에게는 책임을 부과했다. 그 결과 은납제가 실시되고 지역마다 수세 정산이 철저해졌다. 또한 조정 내의 뇌물 관행을 단호히 금지하고 부패 관리들을 수백 명 이상 파면시켰다. 옹정제는 국가 법전인 대청회 전속집을 정리하며 법치를 강화한다. 그는 글을 통해 통치했으며 신하들의 글 또한 일일이 주석을 달았다. 황제가 직접 보고 쓰고 판단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옹정제의 질서였다. 서북 변경에서는 준가르가 일어나고 있었다. 강희제는 이들과의 외교전을 이어갔지만 옹정제는 무력을 선택했다. 그는 서쪽 변경에 군대를 파견했고 직접 국경 지휘관들과 밀서로 소통했다. 속도와 결단, 그것이 옹정제의 방식이었다. 1725년 옹정제의 통치 3년 차. 조정은 안정되었고 국고는 흑자를 기록했다. 민중은 말한다. 강희제는 제국을 세웠고 옹정제는 그것을 정돈했다. 그리고 그 정돈된 제국은 곧 걸륭제의 눈부신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청나라 북서부 국경, 그 끝에는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거기엔 청나라의 영원한 불안, 준가르 칸국이 있었다. 강희제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무력으로 누르지 않았다. 그는 외교 사절을 반복적으로 파견하며 일단의 화평 노선을 택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강희제는 1690년, 1696년, 그리고 1697년 세 차례에 걸쳐 준가르 정벌군을 직접 이끌었다. 그는 말 위에서 칼을 들고 초원 한복판에서 전투를 지휘했고 1696년에는 준가르의 군사 중심인 울란부토르 인근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 그 전쟁은 청의 군주가 직접 싸우는 마지막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된다. 청나라는 남서쪽 티베트 지역에도 손을 뻗쳤다. 1680년대 중반 강희제는 티베트 내부 분쟁을 조정하며 달라이 라마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간접 통제를 꾀했다. 청은 티베트를 직접 점령하지 않고 보호국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 균형 잡힌 외교는 이후 100년간 청의 전략이 된다. 강희제는 티베트로 향하는 사절단을 보낼 때 말과 보석, 종이, 비단을 술에 가득 보냈다. 제국의 품위는 칼보다 비단으로 빛나야 한다. 이 사절단은 단순한 외교가 아닌 종교적 신성성을 상징하는 제스처였다. 티베트는 청을 존경했고 강희제는 수호 황제로 불리기 시작했다. 강희제는 외교적 시야를 더 넓혔다. 그는 예수의 선교사들을 궁정으로 초청해 서양의 천문학, 지리학, 의학을 배웠다. 그중 마테오 리치의 후계자들인 신부들은 강희제의 황실 천문대에서 일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은 종교보다는 과학과 기술의 메신저로 환대받았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조상제사 금지령을 내렸다. 강희제는 분노했다. 내 신민에게 조상을 모시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1705년 강희제는 로마 교황청과의 외교 단절을 선언한다. 그는 제국은 바티칸의 교구가 아니다라며 청의 자존심을 세웠다. 옹정제는 아버지보다 훨씬 강경했다. 즉위 후 그는 선교사 활동을 대폭 제한하고 외래 종교보다 유교적 질서를 중심에 두었다. 하지만 그는 종교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도가적 이념을 활용해 황제의 신성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옹정제는 서북 변경의 신장 지역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거기서 활동하는 이슬람계 반란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해 신장 방면으로 원정군을 조직한다. 이 작전은 청 제국의 서쪽 국경을 본격적으로 형성한 첫 시도였다. 청나라의 하늘은 초원 너머까지 뻗친다. 그 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옹정제는 서방과의 무역도 관리했다. 그는 광저우의 외국 상인들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면서 공행 제도를 만들어 통제된 개방을 시도한다. 서양의 은, 후추, 유리 제품이 청으로 들어왔고 청의 비단과 도자기, 차는 유럽으로 나갔다. 이는 걸륭제 시대 대무역의 전조였다. 옹정제는 늘 갈등했다. 서양의 과학은 탐닉했지만 그 정신은 경계했다. 그는 문을 닫지 않았지만 벽은 높게 세웠다. 그 결과 청 제국은 자주적 외교, 제국적 외관, 유교 중심 질서를 고수하며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강희제는 힘으로 제국을 지켰지만 그가 진정으로 추구한 건 문치였다. 그는 직접 법령을 고쳤었고 수백 권의 기록물을 읽고 검토했다. 그의 침실 옆에는 항상 대청회전 초고본이 놓여 있었다. 천자는 그를 아는 자여야 한다. 그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1689년 강희제는 청나라 최초의 종합법전을 명령한다. 그것이 바로 대청회전이다. 모든 관리와 지방관은 이 책을 기본으로 행동했고 그 이후 200년간 중국을 다스리는 규범이 되었다. 법은 이제 황제의 칼을 대신했다. 강희제는 중앙의 육부를 정비하고 지방에는 감찰사, 순무, 순찰어사 등을 파견해 부패를 단속했다. 그는 황제는 하늘 아래 가장 먼저 눈을 떠야 하는 자라 했고 자신은 새벽마다 조정의 기록을 직접 읽었다. 이 모든 것이 청나라식 법치주의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내부는 평온하지 않았다. 강희제의 아들들, 그중 특히 8왕자와 14왕자 그리고 4왕자 인진의 권력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강희제는 아들들조차 감찰과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는 정조 국사를 통해 황자들의 행동을 기록하게 했다. 그 기록은 훗날 옹정제가 황위를 잡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다. 옹정제는 황제 즉위 후 가장 먼저 군기처를 설치했다. 이는 비밀리에 전 조정의 보고가 모이는 기관이었다. 모든 정보는 군기처를 통해 황제에게 직보되었고 이로써 황권은 법보다 위에 서게 되었다. 황제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움직였다. 옹정제는 말 대신 글로 명령했다. 신하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붓글씨 지시문주접으로 통치했다. 이 방식은 황제의 의지를 남기되 직접적인 권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문장 하나가 목숨을 가른다. 조정은 매일 황제의 붓을 두려워하며 움직였다. 옹정제는 부정부패를 제국의 썩은 피라 불렀다. 그는 1년 사이에 수백 명의 부패 관리들을 조사와 추방 또는 사형에 처했다. 지방 관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매일 보고서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청렴이 황제의 자비보다 먼저여야 한다. 옹정제는 은납제와 정액세를 통해 지방의 세금 횡령을 막고 농민의 부담을 덜어냈다. 그는 세금 제도의 수학적 정밀함을 요구했고 매년 재정 감사를 직접 검토했다. 이 결과 국가 재정은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 청 제국은 강해지는 동시에 더 단단해졌다. 옹정제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법은 사람 위에 있으나 황제는 하늘을 대신한다. 그는 법치를 지키되 천자의 은혜를 섞었다. 억울한 자에겐 사면을 내리고 불의한 자에겐 법 밖의 심판도 내렸다. 그는 법과 은혜를 교차시키는 절묘한 균형자였다. 제국은 이제 튼튼한 법의 기둥 위에 서 있었다. 강희제는 법전을 만들고 옹정제는 그것을 살로 채웠다. 그들 덕에 청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조선, 일본,
베트남에도 영향을 주는 동아시아 표준이 되었다. 다음 시대 걸륭제는 이 기틀을 바탕으로 더 큰 청나라를 꿈꾸게 된다. 강희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다. 황제는 손수차를 우리고 밤새 올라온 상소문을 읽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북경의 겨울에도 그는 불을 피우지 않았다. 나라의 근심은 황제가 먼저 견뎌야 한다. 청주의 황제는 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강희제는 스스로를 하늘의 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여겼다. 강희제는 독서를 사랑했다. 경전뿐 아니라 천문학, 의학, 수학까지 손수 읽고 실험했다. 그는 유럽 선교사로부터 갈릴레오의 망원경, 뉴턴의 계산법도 전수받았다. 그는 천하를 다스리려면 별의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자금성엔 청나라 최고의 천문대가 있었다. 거기서 황제는 해와 달의 궤도를 관측했고 윤년을 조정했으며 백성에게 풍년의 징조를 내려주었다. 그는 하늘을 보는 자였고 백성은 그런 황제를 믿었다. 한편 옹정제는 철저히 도가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무의로서 다스린다는 그 말처럼 그는 말보단 글로 명령보단 흐름으로 정치를 했다. 그는 도사들과 교류하며 황제의 자리를 하늘의 뜻이라 여겼다. 그런 철학은 내면의 통치, 즉 감정과 질서의 절제를 가능케 했다. 옹정제는 효자였지만 누구보다 고독한 황제였다. 그의 어머니 효공 인황후는 조용하고 엄격한 인물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황제가 된 후에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천자는 사사로이 울지 않는다는 말을 믿었다. 옹정제는 하루 세 끼를 홀로 먹었다. 궁녀들도 그의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섣불리 내지 못했다. 그는 고기를 씹을 때조차 머릿속으로 조정의 인사명단을 떠올렸다. 음식은 에너지일 뿐 즐거움이 아니었다. 옹정제의 주접은 감정 없는 통치의 상징이었다. 그는 신하들의 보고서에 매일 50여 개씩 직접 주석을 달았다. 때론 붓한 획으로 신하의 운명을 정했다.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 한 줄이 피 없이 수많은 사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옹정제는 철저히 가면을 쓴 사람이었다. 어느 날 궁중 서고에서 그가 직접 쓴 내면 독백이 발견됐다. 나는 지쳤다. 모두가 나를 두려워한다. 나조차 나를 두렵다. 그의 고요한 얼굴 뒤엔 고독한 인간이 있었다. 강희제도 옹정제도 휴가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이 나도 피를 토해도 황제는 매일 조정해 나갔다. 그들은 황제가 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믿음을 몸으로 증명했다. 권력은 안락이 아니라 고행의 의무였다. 강희제는 자신의 무덤을 손수 설계했다. 황제의 무덤은 화려하지 않아야 한다. 옹정제는 후계자인 걸륭제에게 조용히 유서를 남겼다. 내가 남긴 건 법과 피로, 내가 지킬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두 황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똑같이 제국과 백성을 사랑한 존재였다. 강희제는 무려 35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살아남았고 그들은 모두 황위의 가능성을 꿈꿨다. 그렇기에 조정은 언제나 긴장 속에 있었다. 궁 안의 연회조차 황자들 간 눈치 전쟁의 장이었다. 강희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제왕학을 가르쳤다. 천문, 지리, 유학, 병법, 행정.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경쟁과 비교의 시간이기도 했다. 8왕자는 문장이 뛰어났고 14왕자는 무공이 뛰어났으며 4왕자 인지는 조용히 공부하며 기록을 남겼다. 강희제의 노년이 깊어질수록 황자들은 각자의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다. 8왕자는 환관들과 14왕자는 북군과 그리고 4왕자는 내각과 서고를 장악해갔다. 이른바 구자쟁국, 9황자의 권력 쟁탈전은 이때 시작됐다. 강희제는 이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아들들의 진짜 속성을 보려 했다. 그는 말한다. 천자는 바둑의 수를 읽듯 아들들의 수를 읽는다. 그러나 그 선택은 훗날 깊은 후회를 남긴다. 사왕자 인지는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철저했다. 그는 매일 새벽 내각 문서를 필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에게 예를 올렸다. 신하들 중 일부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자라며 비밀리에 지지했다. 권력은 칼보다 서류 속에 있었다. 1722년 가을 강희제는 산양 도중병을 얻었다.
고열과 구토 그리고 며칠 후 의식 혼미.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황자들은 각자의 병사들과 궁합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황제는 비밀리에 한 가지 준비를 마쳐두었다. 강희제는 자신의 사후에 열릴 비밀 유조를 작성했다. 황위 계승자를 밝히는 유일한 공식 문서. 그것은 궁전의 금괴에 봉해졌고 황제가 숨을 거둔 다음 날 새벽 조정 대전에서 열렸다. 문서에는 단 3글자. 사왕자 인진. 8왕자와 14왕자는 즉각 반발했다. 그들은 유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병사들은 궁 안에서 무기를 들었다. 그러나 옹정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군기처, 북군 사령부 그리고 황실 근위대. 모든 지휘권이 그에게 넘어가 있었고 반란은 하루 만에 진압됐다. 옹정제는 즉위 직후 신속히 반대파를 유배 또는 처형했다. 그는 반대 없는 조정을 만들었고 신하들에게 충보다 침묵을 요구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법과 절차를 따랐다. 그러나 필요한 때는 그 위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옹정제는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었다고 선포했지만 그의 통치는 강희제와는 전혀 달랐다. 유연함보다는 단호함, 포용보다는 집중, 그는 강희의 유산을 쇄신의 칼로 벼렸다. 그리고 이제 옹정제는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 준비를 마친 것이다. 강희제는 자신을 단순한 군주가 아닌 학문 후원자로 여겼다. 그는 전국의 유학자, 문장가, 번역가들을 불러들여 거대한 백과사전 편찬 사업을 벌인다. 그 결과물은 바로 강희자전. 한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사전이자 중국 문자 문화의 집대성이었다. 강희제는 과거 시험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모든 응시생은 사서 삼경을 통달해야 했고 답안은 충효인에 근거해야 했다. 그는 문장을 덕의 거울로 보았고 백성은 법으로 다스리고 선비는 글로 가른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궁중에는 음악과 무용, 화풍이 다시 살아났다. 강희제는 궁중 화가들에게 서양화법도 병행하도록 했고 그 결과 명청대 후기 회화는 동서양이 교차하는 청의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청왕조 예술은 강의에서 시작해 걸륭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황제는 지식의 힘을 모든 백성에게 퍼뜨리길 원했다. 그래서 강희제는 지방마다 관영 인쇄소를 설치하고 강희자전, 성리대전, 율령대전 등을 대량으로 보급했다. 그는 말했다. 천하를 다스리려면 책이 백성의 손에 있어야 한다. 옹정제도 문화사업을 중시했다. 하지만 그의 초점은 기록과 행정이었다. 그는 문서의 표기 방식, 관청 명칭, 통계 기재 기준 등을 표준화했다. 그 덕에 청나라의 문서 행정은 한층 더 정밀하고 일관성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한다. 66화. 민간의 소리, 금서의 그림자. 그러나 문화의 번영에는 그늘도 있었다. 강희제와 옹정제는 모두 금서 목록을 운용하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책은 불태웠다. 특히 옹정제는 반체제 사상가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문화는 번영했지만 그 안엔 침묵이 공존했다. 강희제는 유학자이면서도 불교 사찰을 후원했다. 그는 종교를 포용의 수단으로 삼았고 몽골 지역에선 티베트 불교를, 한족 지역에선 유교를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신앙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청나라의 문화는 다종교 다민족의 균형을 이루었다. 옹정제 시기 궁중 예술은 절제의 정점을 찍었다. 채도 낮은 도자기, 글자 하나 없이 구성된 병풍, 화려함보단 절제된 미의 정수가 궁궐을 채웠다. 그는 궁정은 백성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예술조차도 통치의 도구로 삼았다. 옹정제는 지방 유학자들의 서원과 학회에도 감찰관을 파견했다. 그는 모든 지식인이 체제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지식은 권력이었고 황제는 그 권력을 절대자의 손에만 남기고자 했다. 강희제는 서양 신부들과 토론하고 옹정제는 사서 삼경의 주석을 달았다. 그들은 칼을 든 군주였지만 동시에 붓을 든 학자였다. 두 황제는 문화로 제국을 빛냈고 그 유산은 걸륭제 시대의 문화 절정기로 이어지게 된다. 강희제는 자주 황궁을 떠났다. 그는 순행이라 불리는 지방 시차를 통해 직접 백성을 만났다. 강남, 산동, 하북, 하남. 비단옷 대신 검소한 복장을 하고 백성의 말에 귀 기울였다.
천자의 눈이 먼다면 그건 천하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다. 황제는 황하와 장강의 흐름을 집요하게 관찰했다. 농업이 제국의 근간임을 잘 알았기에 그는 수차, 저수지, 제방 등을 직접 점검했다. 수재가 나면 곧장 구휼령을 내렸고 세금을 면제하거나 곡식을 풀었다. 옹정제는 궁 밖을 자주 나가진 않았지만 대신 민간 보고제를 강화했다. 지방 백성은 직접 상언이라는 형식으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고 그는 그중 일부를 손수 읽고 주접을 달았다. 그 주접은 어느 지방 관리의 탄핵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강희제는 경작 면적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쳤고 황무지 개간을 장려했다. 개간한 땅은 일정 기간 세금이 면제되었고 가난한 농민들도 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청초기의 인구 증가와 생산력 확대를 이끈 핵심 정책이었다. 옹정제는 조세제도를 개편하면서 은납제를 정착시켰다. 세금은 물자가 아닌 은화로 납부되었고 중앙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이 체계 덕분에 흑자 재정이 가능해졌다. 청나라 후기엔 전염병과 기근이 종종 발생했다. 강희제는 의학 인력을 지방에 파견했고 의서를 전국에 보급했다. 특히 두창천 연두를 막기 위한 접종 시범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믿었다. 옹정제는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했다. 신복주접이라 하여 지방 판결에 대한 황제 직속의 재심 제도를 운영했다. 억울한 자들이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문은 좁지만 결코 닫혀있지 않았다. 백성의 고통 중 많은 부분은 탐과 놀이의 횡포였다. 그래서 강희제는 관리를 임명할 때 출신 성분보다 청렴 기록을 우선시했다. 한 관리가 곡식을 빼돌렸다는 제보가 오면 황제는 직접 문책을 지시했다. 옹정제는 한 상소에 이렇게 적었다. 천자는 하늘 아래 가장 큰 종이다. 그 말은 백성을 위해 일한다는 그의 정치 철학을 상징했다. 그는 모든 민원을 작은 병이라 여겼고 그 병이 번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고 믿었다. 청제국은 단순한 권력의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땅을 일구는 농민, 강을 지키는 어부, 책을 베끼는 서생, 상소를 쓰는 백성들이 있었다. 강희제와 옹정제는 그 숨결을 보았고 기록했고 지키려 했다. 1720년대 강희제는 60세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백발로 물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새벽 4시에 상소문을 읽고 조정에 나섰다. 나는 아직 천하의 일을 다하지 못했다. 그 말은 곧 삶의 의지이자 책임의 무게였다. 1722년 가을 강희제는 12번째 강남 순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몸에 열이 올랐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번 순행이 끝나면 유소를 남기겠다. 순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희제는 장춘원에서 쓰러졌다. 곁에 있던 환관들은 급히 태자를 부르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손을 내저었다. 황희는 금괴 속에 있다. 시비를 남기지 마라. 1722년 12월 20일 강희제는 눈을 감았다. 제위 61년 청의 가장 긴 통치자였다. 그의 죽음 이후 금괴가 열렸다.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황희 계승자의 이름이 낭독됐다. 사왕자 인진 즉 옹정제. 그 순간 조정은 정적에 휩싸였고 곧 군기처 병사들이 조용히 반대파를 봉쇄했다. 황제 교체는 한 문장과 수십 명의 칼날로 이루어졌다. 옹정제는 즉위 후 수개월 동안 거의 침묵했다. 그는 하루 18시간 이상을 문서 검토와 제도 정리에 쏟아부었고 심지어 즉위 축하연도 생략했다. 그는 말했다. 축하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자일 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옹정제는 더욱 고립된 통치를 해나갔다. 그는 가족과도 자주 만나지 않았고 신하들에게는 항상 문서로만 명령했다. 그의 하루는 문서 식사 문서 기도 문서. 사람이 아닌 제도 그 자체가 되어가는 삶이었다. 1730년대 초 옹정제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는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밤이면 고열과 통증, 불면에 시달렸다. 그는 약 대신 명상과 기도로 몸을 다스리려 했지만 육신은 더 이상 그 뜻을 따라주지 않았다.
1735년 옹정제는 마침내 자신의 아들 홍역 걸륭제를 비밀리에 불러들였다. 그에게 국가재정보고서, 감찰장부, 지방관료 명단을 모두 넘겨주었다. 나는 무너졌으나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너는 이 유산을 이어라. 같은 해 10월 옹정제는 자정 무렵 군기처 문서 더미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엔 아직 주점용 붓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떠났고 그의 이름 아래 남겨진 문서는 10만 장이 넘었다. 제국은 한 사람의 사라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희제는 청동관에 묻혔고 옹정제는 흰 비단으로 감싸져 태릉에 안장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의 무덤 앞에서 말했다. 하나는 황제로 살았고 하나는 황제로 죽었다. 두 사람은 제국을 세우고 다듬고 지켜낸 청의 기둥이었다. 청나라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황제는 살아있을 때 후계자를 공개하지 않고 밀봉된 문서로 비밀 유조를 남겼다. 이 제도는 강희제의 혼란스러운 후계 싸움을 겪으며 만들어졌고 옹정제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그 결과 걸륭제는 평온하게 황위를 물려받는다. 옹정제의 아들 걸륭제홍령은 말한다. 아버지는 나에게 제국이 아니라 책임을 남겼다. 그는 부자 황제가 만든 법치, 행정, 질서를 바탕으로 60년간 제국을 통치하며 청나라의 절정기를 만든다. 그러나 그 끝엔 붕괴의 조짐도 있었다. 강희제는 다민족 제국의 틀을 만들었고 그 정신은 걸륭제에게까지 이어졌다. 한족, 만주족, 몽골족, 티베트족을 아우르며 황제는 민족 위에 있는 존재라는 철학은 청나라의 정체성이 되었다. 그 이상은 200년 뒤 신의 혁명까지 영향을 미친다. 옹정제의 통치는 철저하고 효율적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때때로 냉혹한 독재자로 왜곡되기도 했다. 그러나 걸륭제는 이렇게 반박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제국은 정의가 아닌 속임수로 무너졌을 것이다. 그 질서의 유산은 제국의 심장부에 남았다. 강희제는 스스로 일기를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순행 기록과 조정 문서는 1만여 권을 넘겼다. 옹정제는 모든 주접을 손글씨로 남겼고 그의 글씨는 지금도 박물관에서 황제의 필체라 불린다. 그들은 말보다 기록으로 자신을 남겼다. 북경 외곽 한 노인은 손자에게 말한다. 강희제는 우리 마을에 왔었단다. 그가 내 손등을 만졌지. 강남의 뱃사공은 말한다. 옹정제 땐 세금이 줄었어. 고기 잡은 양만큼만 냈지. 황제의 이름은 종이에만 남지 않았다. 사람의 기억에도 남았다. 그러나 19세기 서양 열강의 포성이 동아시아에 울려 퍼진다. 아편 전쟁, 불평등 조약, 영토 상실. 이때 사람들은 말했다. 강희와 옹정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들의 치세는 점점 이상향처럼 기억되기 시작했다. 98화. 역사가 된 제왕. 청나라가 멸망한 뒤 중국은 왕조가 아닌 공화국의 시대로 접어든다. 그러나 베이징 사람들은 여전히 태릉 앞에 절을 올린다. 그들은 황제였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존경받은 황제였다. 역사는 그들을 단죄하지도 신격화하지도 않았다. 다만 기억 속에 남긴다. 만약 강희제와 옹정제가 다시 만난다면 그들은 어떤 말을 나눴을까? 너는 법으로 다스렸구나. 아버지는 덕으로 다스리셨죠. 결국 우리가 지킨 건 제국이 아니라 사람의 질서였다.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국은 사라져도 그 정신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강희제는 시작이었다. 옹정제는 정돈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걸륭제로 이어져 청제국의 천년을 꿈꾸게 만들었다. 그들이 남긴 건 영토도 법전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었다. 천자의 그림자는 그렇게 끝나지만 역사는 그 그림자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한 아이가 황제가 되었고 또 다른 이는 그 제국을 정비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강희제와 옹정제. 두 황제는 피로 이어졌지만 성정은 달랐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움 속의 단호함으로 다른 하나는 침묵 속의 통제로 제국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한 가지를 위해 싸웠습니다. 천하의 안정과 백성의 순결. 그들이 남긴 법과 제도, 사상과 통치술은 단순한 역사적 유산을 넘어
오늘날에도 유효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천자의 그림자는 비단 두 황제의 생애를 넘어서 권력과 책임, 인간과 제도, 통치와 봉사의 본질을 다시 묻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갈 삶의 길 위에도 자신만의 품이 있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길 바랍니다. 오디오북으로 듣고 싶은 역사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